두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손톱 밑에 그리고 뭐 타박상 같은 경우와 모포를 두들 감은 행위는 두 사람의 심리 상태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2인조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죠. 고작 60여 가구, 주민 1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어느 작은 섬마을. 더위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초여름의 어느 아침,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라고는. 외부인 짓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마을 사람이 그런 거면 어디 무서워서 동네 다니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4년 6월 6일 중년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에 때 아닌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46살 여성 원씨로 집안 안방에서 숨진 채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사흘 정도 지난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타살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발견 당시 원 씨의 집 안방에는 소소한 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서 마셨는지 확인되진 않는 상황. 그런데 사망한 원 씨의 사체에서 타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사체에서 발견된 건 타액과 정액이었습니다. DNA는 모두 동일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던 상황이라 성폭행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강제적인 성관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원 씨와 비교적 친분이 깊었던 마을의 남성 4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DNA를 검출해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일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섬 밖의 인물, 외부인의 소행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이어진 수사에 유가족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 씨 가족입니다. 현장에서 DNA가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타살인데 용의자 4명의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사를 확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사가 종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수사가 종결됐다는 유가족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원 씨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와 고혈압 등 지병에 의한 병사로 추정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종결된 수사. 사체에서 아무리 타인의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검 결과가 타살이라는 결과와 일치해야지 수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근데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하니까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무나 불러서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타인의 DNA까지 나왔던 원 씨의 사망 사건은 그렇게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병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여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한 채.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6월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40대 원 씨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챙겨볼 부분도 있고 나중에 병사로 됐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산책에서 발견된 타액이나 정액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와 그것이 타액과 정액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남성은 가고 거기서 이제 혼자 있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로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목이 졸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압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강간살인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살펴봐야 되는 거고 명확한 건 작은 술자리 같은 것에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술자리라고 한 것이 자기가 혼자 마시다가 범행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과 어떤 아는 사람과 같이 좀 술 먹다가 그 다음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건지 몇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폭력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경찰은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이게 뭐 어디가 뭐 흩어져 있거나 그런 얘기들이 없는 거로 봐서는 네. 그렇지만 호명을 한 후에 다시 정리해놨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입혀놨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네. 아니 술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큰 뭐 잔치상이 아닌 이상 네.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지포 쪼가리 몇 개 뭐 마른 거 몇 개 술잔 아니 이거 다시 뭐 흐트러졌던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다른 어떤 뭐 범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의 어떤 음. 노파가 간경화나 어떤 지병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잘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지병으로 사망했다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국가수 판단이에요. 근데 문제가 타액하고 정액도 나왔고 사실은 이제 범죄 가능성이 더 높게 판단돼서 좀 그것 쪽으로 세밀하게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게 또 추정 결론이란 말이 있는데 추정 결론이 뭡니까? 네. 이런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부검이가 하는 그 어떤 부검 감정서는 감정 의견이에요. 네. 의견이에요, 그냥. 간경화와 고혈압에 의한 지병의 병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간경화 약을 먹고 있었느냐,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느냐, 그러다가 안 먹어서 돌아가신 거냐. 이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썼는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를 써주든가. 지금 이게 유족들이 굉장히 공분하는 게 누가 봐도 강간살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유족들 입장에서 몸에 이런 게 발견이 됐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문제는 마을에 친한 남자 4명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 웃긴 게 그렇잖아요. 친분이 있었던 마을 4명이 왜 강간해서 죽여요? 아니, 친분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경찰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도 이게 2014년 사건인데요. 그렇죠. 네. 4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2월에 같은 신안이죠.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혹시 부담됐나? 똑같은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마을 전체의 어떤 그런 뭐 범죄자화 그때는 실한 염전노예 사건인데 그런 게 컸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도 그거는 노동 착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이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성범죄를 당해서 죽었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수사의 대상에 올려야죠. 근데 왜 그랬는지 이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족들의 그게 당시의 불만이었고요. 이게 어딘가 찝찝하게 의문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직후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평화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을이 한번 뒤집힙니다. (40대) 여성 원 씨의 사망 사건에 범인이 잡히지 않자 신안군 마을 주민들은 또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찜찜함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범인이 작은 마을에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도 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하여튼 그때 마을 분위기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을 주민들 모두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섬마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잊고 있던 그날의 그림자가 섬마을에 다시 드리웠던 건 2017년 8월 또다시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요 며칠 전부터 김 씨가 마을회관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뭔 일 있나 싶어서 걱정돼서 가봤죠. 며칠째 마을회관에 나오지 않았다는 77세의 여성 김 씨. 이장은 마을 주민 한 명과 8월 18일 오전 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이들이 마주한 것은 기이한 모습으로 누워있던 누군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방에 들어섰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거 위에 모포가 둘둘 감겨 있더라고요. 얼굴에 모자가 덮여 있길래 조심스레 치워보니까 김 씨가 맞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신고했는지 원. 이장의 신고를 받고 오후 1시쯤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이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서 발생한 사건. 게다가 그때와 비슷하게 김 씨에겐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나체인 상태로 모포에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성폭행이 의심되고요.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거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톱 밑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어요.
김 씨가 살아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는 정황, 김 씨의 손톱 밑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는데 김 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범인의 살점을 꼬집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범인을 보고 도망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한 듯 김 씨의 무릎에 작은 타박상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목포경찰서에서 형사 20명을 섬에 투입했습니다. 우선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인이 아닌 마을 주민 안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 경찰은 김 씨의 사건에 집중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인 2014년 여름, 그해 벌어졌던 원 씨의 의문사. 대체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2014년에) 병사로 추정되는 원 씨의 의문사가 있었고요. 3년 뒤 여름에 다시 한번 또 마을의 70대 김 씨가 이번에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모포로 둘둘 감겨 있었다고 하고요. 얼굴에는 모자가 얹혀져 있었다라는 좀 다른 흔적도 있었고 공통점도 있는데, 이 김 씨 현장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면식이 있는 범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얼굴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나체의 모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면식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면식이 없는, 얼굴에 모자를 하는 사람 하나, 나체의 모포를 둘러 감고 그 다음에 범행을 했던 사람,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체 상태로 두고 그냥 떠났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두고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좀 보이는, 뭐 자기 무릎도 다치고 손톱에 뭐가 남고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범행을 했던 범인은 면식이 있는,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손톱 밑에 그리고 뭐 타박상 같은 경우와 모포를 두들 감은 행위는 전혀 행위가 한 사람의 심리 상태하고는 아니죠. 두 사람의 심리 상태죠. 2인조 강간살인. 근데 2인조라고 하면 동시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2인조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죠. 네. 시차를 둬야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 지금 이제 두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한 명은 뭐 중년 여성 46세였고 77세, 나이 차이 조금 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요. 성폭행 흔적이 양쪽에 조금 더 발견됐었고, 동일 선상으로 봐야 될까요? 한쪽은 왜냐면 앞서서는 사실 옷도 아마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없었고. 근데 이제 피해자분 다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마을에 어떤 면식 있는 사람이 방문해서 뭘 해도 특별히 의심받지 않는 그런 형태가 섬마을에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뭘 갖다 주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둔 범죄자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죠. 이건 수법이 동일하다고 지금 보시는 동일하다고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폭력적인 것과 폭력적이 않은 것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 지금 두 번째 피해자는. 네. 근데 첫 번째 피해자는 폭력적인 것이 없어요. 못 발견한 거죠. 혹은 뭐 첫 번째는 좀 술도 그때 같이 먹어서 그렇죠. 혹시 술에 네,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 네. 거고, 아니면 범인이 하나라고 볼 수 없죠. 그때 범인도 둘일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술로 통제가 돼서 이 피해자가 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수 있고, 지금 두 번째 피해자는 술이 안 취했기 때문에 저항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범인의 숫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분명히 이건 둘 이상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은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다만 한 사람의 타액과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지만 네. 모르죠. 그거는. 뭐 모르죠. 다른 흔적이 뭐가 있었는지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섬이 14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전체.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다는 거는 범인도 섬을 알거나 거주하거나 이래야 그렇죠. 되는. 뭐 보통 범인은 남성이고, 남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고, 거기를
거주지로 두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선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범인의 형태가.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신안군 해당 섬은 주민이 14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마을로 외부에서 투입된 경찰 인력으로 인한 탐문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김 씨의 사망 시각은 8월 15일 밤 9시 이후. 그런데 수사 중 한 남자가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간에 그녀의 자택 인근에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박 씨였습니다. 아버지 일을 도와 염전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박 씨가 왜 그때 김 씨 집 인근에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와 고작 6채 떨어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귀가하던 중일 수도 있던 상황. 그는 용의자 혹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박 씨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더라고요. 제목은 차량 절도였고 특수 절도죄로 기소돼가지고 형을 살다가 올해 2월에 출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박 씨에겐 그간 총 8건의 크고 작은 차량 및 선박 절도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범행은 어딘가 허술해 보였습니다. 직전 범죄 역시 절도한 차량에 자신이 태우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덜미가 잡혔던 겁니다. 조금은 미숙해 보이는 박 씨의 범행들. 처음에는 박 씨를 용의자로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범행 추정 시간 당시 유일하게 김 씨와 연관 있는 사람이 그 박 씨뿐이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할수록 이 사람 허술한 행동과 진술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범인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대답할 리 없고 무관하다기엔 너무나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다는 박 씨. 경찰은 박 씨를 용의자로 삼은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박 씨를 소환해 범행 추정 시간 당시 왜 김 씨 집 근처에 있었냐고 묻자 돌아온 박 씨의 대답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마을 주민이고 가까이 사시니까 친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김할머니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가본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을 해줬어요. 자신이 숨진 김 씨를 가장 먼저 발견했고 염을 해줬다는 박 씨. 왜 신고가 아닌 염을 선택했던 걸까? 알고 보니 박 씨는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에 경찰은 박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박 씨가 용의자의 지적장애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으면 그냥 정상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한 후배들도 많았고 제주도 비범했다니까요.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평소 정상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는 박 씨. 대체 박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찰은 우선 김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하기 위해 박 씨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DNA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자잘한 범죄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형을 살고 범행 6개월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이 어떤 강력 범죄라기보단 일명 잡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절도 같은 범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건이 이게 만약 동일범이고 같은 뭐 강간살인으로 보면은 연쇄강간살인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죠. 이거는 섬마을의 특성과 범죄의 특성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절도죄, 특수절도 뭐 이런 절도죄 같은 경우로 들어가는 경우는 침입강간이에요. 네. 침입강간인데 처리를 절도로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성범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피해자가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2014년 대충 그때쯤 그 이전에는 네. 친고죄였어요. 2013년이 친고죄가 였어요. 그러니까 네. 2013년 이전에는요. 성범죄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침입해서 성범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경찰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세요? 뭘로 처리할 것 같으세요? 뭔가 다른 범죄의 제목을. 그렇죠. 네. 그래서 절도로 가는. 뭔가 훔쳤잖아요.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 강간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강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강도 강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는 아닌데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도, 특수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2013년 이전에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연쇄 강간범들은 이게 제어가 안 돼서 계속해야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간격 물론 중간에 형이 있지만 이거 2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2017, 8년 이전에도 네. 친고죄가 확 바뀌었다고 해서 싹 완전히 수사관이 바뀌진 않았어요. 최근에야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록을 볼 때 특수절도 근데 이게 여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당 형사한테 조용히 개인적으로 물어요. 이게 실제로 뭐 이거 사건 처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쇄성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자기도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 박씨란 애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경우들이 이럴 있다. 수도 있다는 네. 거를 지금 김 PD님 말씀처럼 연관해 보면은 그렇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차량 절도, 선박 절도 그러니까 범죄성이 계속 높아요.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허술해요. 뭐 홍초도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지적장애 2급이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지적장애 2급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자기가.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형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뭐 약간 좀 느슨하게. 그렇죠. 약간 네. 좀 얘가 바보구나. 근데 이 절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마을 주민들은 뭐야? 장애라고? 전혀 몰랐다. 제주도 많고 뭐 이거 네. 되는데 뭐야 이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이래 시골에서 이런 애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런 걸 기록을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네. 이걸 정확히 장애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냐? 장애 진단 자체가 허술해요. 이제 등록 자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쪽과 저쪽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장애가 있어서 허술한 건지 네. 아니면은 범죄를 자꾸 걸리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용한 것인지.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2건에 벌어진 연쇄 강간 살인에서의 용의점은 좀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 씨의 DNA를 김 씨 몸에서 나온 DNA와 좀 대조했었는데요.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의 DNA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김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DNA를 조사하던 경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서 숨진 40대 원 씨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와도 일치했던 것입니다. 확인 결과 원 씨의 집 역시 박 씨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2명 모두 자신의 집 근처에 살던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확인 결과 박 씨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던 것은 2015년 9월경, 그러니까 2014년에 발생한 원 씨 사건 때까지는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인으로 박 씨를 판단하고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 씨의 충격적인 진술. 맞습니다. 2 사건 모두 제가 그런 거예요. 원 씨는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안방에서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잠깐 소변 보러 마당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음부가 다 드러나게 하의를 허벅지에 걸치고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흥분됐죠. 그래서 강간했습니다. 성적 만족감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목을 눌렀는데 죽었더라고요. 김 씨는 15일 오후 2시쯤이었나? 그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반항을 해서 수건으로 살해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했던 박 씨의 진술. 더 끔찍했던 것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박 씨가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담배를 태우고 다시 돌아와 숨진 김 씨를 시간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김 씨의 얼굴에 모자 등을 덮어둔 뒤 범행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박 씨. 박 씨가 범행을 다 자백했기 때문에 바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검찰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박 씨가 검찰 조사 도중 공범에 대해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지목한 공범은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후배 정 씨였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박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제가 김 씨 집에 가기 전에 이미 걔가 그 집에 가 있었고 김 씨를 성폭행했어요. 그날 밤 9시쯤에 제가 김 씨 집에 도착해서 땅에 떨어져 있던 열쇠로 부엌 문을 열고 부엌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 씨가 사망한 후였고요. 분명 첫 경찰 진술 때 박 씨는 자신이 김 씨를 살해했고 이후 시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하게 지냈던 후배 정 씨를 언급하며 그가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정 씨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추정 시간 당시 정 씨 역시 김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검찰은 박 씨가 지목한 후배 정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후배 정 씨. 제가 그날 김씨 집에 침입하고 성폭행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나설 때 김씨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전 모르고요. 형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전 거기 없었다고요. 김 씨의 집에 침입하고 그녀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한 정 씨. 그런데 당시 김 씨 사망 현장에는 정 씨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반복되는 여름의 비극,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박 씨가 잡히고 두 건의 DNA와 박 씨는 일단 일치가 확인이 됐는데 두 사건의 범인은 맞아요. 네, 정 씨를 갑자기 공범으로 지목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친한 후배였다. 그리고 근데 그 정씨란 놈도 네. 그 강간한 건 맞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관간했으면 뭔가 DNA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희가 판결문에서 본 것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 씨 DNA가 또 안 나오거든요. 안 시신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사정을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히 그 강간을 했기 때문에 정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뿐이지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는 면은 네. 그거를 연결해서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죄송하지만 2010년대에 섬 경찰 자백받아내고 이런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꼭 예. 정 씨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또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죠. 그럼 왜 앞에 원시 피해자 사건에서는 부검을 추정 네. 해갖고 익혔냐 병사라고. 병사라고 했나 그렇게 주장한 놈부터 사실은 감찰에서 밝혀냈어야 돼요. 네. 그게 실수냐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덮으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수사에 귀찮으니까 한 거냐 아니면 의도를 갖고 네. 한 거냐 이거 모르잖아요. 신안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좀 부검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그렇죠. 부탁을 혹시 해서 그걸 그렇게 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게 네.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 씨에 대해서 몸에 나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정액이나 뭐 물적 증거는 네. 사실은 실력이 힘들어요. 누가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가 더 있었는지 이걸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뒤로 갑시다. 네. 김씨 피해자 김씨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분명히 이 박 씨란 놈이 범인은 맞아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자기는 혼자 한 게 아니다. 다른 어떤 정 씨란 걔가 주범이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정 씨는 아니다. 자기가 분명히 생각 가는 거 맞다. 죽이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고 원시 상황을 봤을 때 네. 그죠? 앞에는 살인했잖아요. 네. 뒤에도 당연히 살인을 했겠죠. 네. 상황을 보면. 그러면 적어도 정 씨와 박 씨는 공범관계가 맞고 살인의 살인에 대해서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그렇죠. 진술상으로는 좀 그렇죠. 추정이 네, 되고요. 네.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성인 범죄자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11점으로 중간 정도를 받았고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17점으로 높음을 받았고 PCLR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여기서는 27점으로 기준인 25를 넘겼습니다. 지적 장애와 이게 어떻게 같이 병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기준을 넘은 걸 기준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영리하게 그걸 그렇죠. 이용했을 확률이 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이 검사를 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네. 저랑 같이 일했던 범죄분석요원 그 양반일 거예요. 네. 그 양반 사실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평가에 맞다고 하면 앞에 말하는 지적장애 판단은 사실은 조작을 했거나 일부러 흉내를 내서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뭘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당시 이제 이게 절도죄로 담배꽁초로 기소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때 DNA를 통해서 검거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DNA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4년에 그 정액 DNA랑 비교만 했으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2011년도에 DNA법이 통과되었고 네.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동이 안 되고 이게 엉망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병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살인 사건이고 범인을 못 잡고 그렇죠. 미제였으면은 이렇게 뒤조했으면 해결됐는데 병사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대조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병사로 같아요. 눌러버린 거지. 네. 눌러버렸기 때문에 범인을 앞에 놓고도 못 잡은 거지. 그래서 그때 못 잡았기 때문에 2017년에 나와서 또 지금 김 씨를 살해한. 살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시 사건을 뭉갠 놈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경찰 어떤 놈인지. 근데 그거를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을에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던 20대 이상의 남성이 30명만 대조했으면은 지금 해결될 문제를 DNA를 그걸 안 해서 그럼 다시 물어보죠. 이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이 마을에 이 박씨란 놈이 그러면 연쇄강간범이 네. 연쇄강간살인범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럼 2014년 이전에 이 마을이 아니라 네. 다른 섬 어디에서 비슷한 형태로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 갑자기 어떤 떠난 여성이 있거나 이런 걸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근데 그걸 안 네. 했잖아. 이게 수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 연쇄강간 사건은 실제로는 암수 범죄가 워낙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야.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자네 크라임이라는 채널 아나? 그 훌륭한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기 PD는 뭐 쏘쏘. 그래도 프로파일러는 very good, excellent 하더군. 굉장히 가짜 뉴스 같은데요? no. 그런데 그 훌륭한 채널 시청자를 보니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안 돼. 구독을 하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PD에 바로바로 뜰 텐데. 허허, 이거 참. 훌륭한 프로파일링 다 놓치시겠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프로그램의 유지와 성장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고 측 같은 경우에는요, 성폭행 당시에 김 씨가 이미 사망해 있었다. 강간 등 살인죄는 아니다라고 이제 박 씨 측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재판부 판단은 피고인은 피해자 김 씨를 가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가늠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양손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가늠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검증 당시에도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가늠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살아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심신미약 감경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 씨와 김 씨 사건을 각각 징역 20년을 더해서 총합을 40년으로 판단을 했고요. 20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또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지적장애 2급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적장애 2급을 판단한 어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분명히 앞에 PCR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과 상충이 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봤어야 된다고. 그래서 심신미약 감경은 적용됐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이례적으로 이게 각각 범죄가 해서 도합이 40년. 아니죠. 그건 네. 각각으로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연수가 다르니까.
해당 연도가 예, 다르니까. 예, 그 이전이고 이거 네. 이전이니까. 예, 네. 이거니까. 예. 또 후배 정 씨 같은 경우에는요. 또 재판 같이 기소돼서 봤습니다. 이게 주거 침입 및 강간 혐의로 별개로 기소가 됐는데요. 피해자 신체 및 범행 현장에서 이 후배 정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정 씨가 박 씨 재판 5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증도 종합적으로 볼 때 박 씨 범행에 정 씨가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별개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또 이 DNA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무죄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추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네. 실제로 이 둘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수사가 네. 실제로 DNA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허술하게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정 씨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수사를 뭐예요? 박 씨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이거는 너무 허술했어요. 자꾸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넘어가고 이랬던 정황들이 보이니까 사실 뭐 이후에 그 여교사 그렇죠. 발령난 집단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뭐 덮으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었나라고 사실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김씨 유족 같은 경우는 14년 사건이 제대로 심판돼서 판단이 됐다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굉장히 명확하죠. 억울해하고 뭐 DNA만 비교했어도 되는 거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